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의 마지막 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포목점을, 둘째는 논밭을, 셋째는 한양 한가운데 기와집을. 그리고 막내딸 순이에게 남겨준 것은 고작 낡은 장독대 하나였습니다. 방 안은 폭소와 조롱, 측은한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뚱뚱한 몸으로 장독대나 잘 지키겠지. 시집도 못 갈 텐데 딱 맞는 유산이네. 모두가 외면한. 가족마저 무시한 그 순간 순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간절한 눈빛과 말씀만이 맴돌았습니다. 장독대를 잘 지켜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막내딸을 차별한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눈앞에 화려한 재산만 쫓을 때 오직 순이만이 그 낡은 장독대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0개의 장독에는 평범해 보이는 간장과 된장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천년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법서 한 장과 함께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유산을 잃고 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단점이라고 조롱했던 까다로운 혀, 한계라고 비웃었던 뚱뚱한 몸매, 하찮은 거리라고 무시했던 장독대가 어떻게 한양 최고의 주막을 이끄는 천금의 제주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과 성장의 기록입니다. 거액의 유산을 한순간에 탕진한 오빠들과 오롯이 정성과 시간을 투자한 순이. 그 선택의 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진짜 부는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감동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에겐 포목점, 둘째에겐 논밭, 셋째에겐 기와집을 증여한다. 막내딸 순이에게는 뒷마당 장독대를 물려주노라. 저기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큰오빠 준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참으로 현명한 분배를 하셨구나. 둘째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선희는 어차피 시집갈 몸이니 장독대 정도면 족하지 않겠사옵니까? 셋째 준영은 아예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어요. 방 안에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친척들도 수근거렸어요. 저 몸으로 혼처를 찾겠는가? 불쌍하기는 그래도 장독대라도 있으니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들은 한양제일의 포목점, 경기도 광주의 기름진 논밭 30마지기, 남대문 근처 10칸짜리 기와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작 장독대라니 불공평했어요.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어. 돌아가시기 직전 순이만을 바라보시던 그 간절한 눈빛. 순이야, 장독대를 잘 지켜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뒷마당 장독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초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20개의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크고 작은 옹기들. 오래되어 이끼가 낀 것도 있었고 금이 간 것도 보였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포목점, 논밭, 기와집, 그리고 은자 수천 양을 모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막내딸에게는 고작 낡은 장독대만 남기셨습니다. 순이는 어릴 때부터 뚱뚱했어요. 다른 처녀들처럼 가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음식에 너무 까다로웠어요. 조금이라도 맛이 이상하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알았어요.
재료가 신선한지 언제 만든 것인지 간이 맞는지 전부 코와 혀가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혀를 차요. 까다로운 딸이라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은 자꾸 살이 쪘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밥도 잘 안 먹는데 어찌 저리 살이 찌냐고,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인가 보다고. 순이는 점점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혼담도 제대로 들어 오지 않았어요. 뚱뚱하다는 소문, 까다롭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스물이 되도록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새 비단옷을 차려 입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상복을 벗었더군요. 큰오빠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챙기러 가는데 너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셋째 준영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독대를 받은 건 잘된 일이다. 너처럼 먹보한테는 딱 맞는 유산이 아니겠느냐? 순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 오빠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순이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혼자 상을 받았습니다. 늙은 종 복남이가 상을 들고 왔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작년 것이 섞였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덜 익었어요. 최소 석 달은 더 묵혀야 하는데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소금이 고르지 않았어요. 절일 때 대충 한 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그냥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며칠 후 마을 장터에서였습니다. 순이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을 안악들과 마주쳤어요. 안악들이 반갑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호기심과 동정이 비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도련님들은 큰 재산을 받으셨다 들었는데 순이 너는 뭘 받았느냐? 한 안악이 물었어요. 순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장독대를 받았사옵니다. 순간 안악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장독대라니? 고작 장독대. 안악들은 거듭되게 동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불공평하다고, 아무리 딸이라지만 너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습니다. 뚱뚱해서 그런가 보다. 시집도 못 갈 터인즉 장독대나 준 것이다. 불쌍하기는 하나 저 몸으로는 어쩔 수 없다. 순이는 그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20개의 옹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중얼거렸어요. 왜 소녀에게 이것만 주셨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빠들은 큰 재산을 받았는데 자신은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옹기들이었지만 어쩐지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장독 앞으로 걸어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간장 냄새가 퍼졌어요. 순이는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이 간질거렸어요. 은은한 단맛, 깊은 감칠맛, 그리고 무언가 더 특별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최소 3년은 묵은 간장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보통 간장이 아니었어요.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장독을 열었어요. 된장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 독. 곧 초장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순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최소 몇 회씩 묵은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장독 앞에 섰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이는 이끼가 덮인 큰 옹기였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순이는 숨이 막혔어요. 검붉은 간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반 간장보다 훨씬 진했고 빛깔도 달랐어요.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간장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이런 맛과 향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장독바닥에 무언가 보였어요. 손을 넣어 꺼내 보니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펼쳐보니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어요. 달빛에 비춰보니 제목이 보였습니다. 간장 제조 비법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이야, 내 혀를 믿거라. 그것이 천금의 재준이라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순이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오빠는 각자 물려받은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큰오빠 준수는 한양제일의 포목점 주인이 됐습니다. 둘째 준호는 광주의 논밭 30마지기를 차지했어요. 셋째 준영은 남대문 근처 10칸짜리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앞날이 창하다고. 하지만 순이만은 달랐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뒷마당 작은 사랑채에서 지냈어요. 낡은 방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로 갔습니다. 비법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글씨 하나하나가 보물이었습니다. 장은 정성이니라.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맛이 변하느니라. 비법서의 첫 구절이었어요. 순이는 매일 장독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날씨에 따라 햇볕을 쬐는 시간을 조절했어요. 비가 오면 재빨리 덮었습니다. 늙은 종 복남이가 물을 길어 오다가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또 장독대에 계시는 구려. 예, 아버님께서 잘 지켜야 하셨으니까요. 하오나 아가씨. 도련님들은 벌써 큰 돈을 버시는데. 복남의 말에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빠들의 소식은 자주 들려왔습니다. 큰 오빠 준수는 포목점을 물려받았지만 장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가게였어요. 한양에서 손꼽히는 포목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달랐어요. 매일같이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비단과 은자를 물쓰듯 했어요.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손님들이 비단색이 바랜다고 항의를 하옵니다. 준수는 손을 휘저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리 따지는가? 다른 데서도 다 그러하지 않은가? 점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아버지가 거래하던 양질의 비단 공급처를 끊었어요. 대신 값싼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이익이 났어요. 처음 몇 달은 돈이 쏟아졌습니다. 준수는 기뻐했어요.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매일 밤 기생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기생들에게 비단을 한 필씩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비단색이 금방 바랜다고, 실이 자꾸 풀린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김진사 댁 포목주인 바뀌고 나서 엉망이 됐다. 예전 명성은 다 어디 갔는가? 질을 지을 따지지 않으니 저렇게 되는 것이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준수는 당황했어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원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밀렸고 가게가 망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반년 만에 한양 제1의 포목점은 텅 비었습니다. 둘째 준호는 논밭을 물려받았지만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 맡겨놓고 준호는 한양으로 올라와 놀았어요. 노름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연달아 땄어요. 호는 자신이 노름의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돈을 올렸어요. 그리고 계속 땄습니다. 한 달 만에 은자 100냥을 땄어요. 준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농사는 왜 짓는가 싶었어요. 소작인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련님, 올해 가뭄이 심하옵니다. 물을 대야 하옵니다. 도련님, 이대로 가면 농사를 망치옵니다. 도련님, 제발 답장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름판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운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계속 졌습니다. 한번 지기 시작하니 계속 졌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다음 판에는 꼭 딸 거라고 생각했어요. 논밭.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채권자가 경고했어요. 이번에 못 따면 논밭이 넘어가옵니다. 준호는 자신만했습니다. 이번에는 딸 거라고 믿었어요.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채권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논밭 문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른맞이기 논밭은 남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제야 소작인들의 편지를 펼쳐본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흉작이 옵니다. 조곡이 반도 안 되옵니다. 도련님께서 한 번만 오셔서 대책을 세우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준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셋째 준영은 기와집으로 이사했지만 검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0칸짜리 기와집이었어요. 남대문 근처 좋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준영에게는 부족했어요. 이 정도 집이라면 격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 최고급 포목에서 비단옷을 맞췄어요. 하인을 6명으로 늘렸습니다. 정원사를 불러 연못을 만들고 기암괴석을 들여놓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회를 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을 초대하고 비싼 음식을 대접했어요. 준영은 우쭐했습니다. 기와집 주인으로 대접받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돈은 물 쓰듯 나갔습니다. 비단값, 하인 월급,
정원 관리비, 시외 비용. 석 달 만에 은자 1,000냥이 바닥났어요. 준영은 당황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이 집값이 얼마인데 돈쯤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도 금방 바닥났어요. 허영은 끝이 없었습니다.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이번 달 이자를 내지 못하면 집을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이자를 갚지 못했어요. 결국 10칸짜리 기와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준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석 달 만에 새 오빠는 모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소문은 마을에 퍼졌어요. 김진사 아들들이 재산을 다 날렸다고. 큰아들은 포목점이 망했고, 둘째는 논밭을 노름으로 날렸고, 셋째는 기와집에서 쫓겨났다고. 재산을 물려받고도 몇 달 만에 거지 꼴이 됐다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걸 다 날려먹었다고. 새 오빠는 한양을 떠돌았습니다. 큰 오빠 준수는 기생집 앞을 서성이다가 쫓겨났어요. 둘째 준호는 노름판에서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셋째 준영은 거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형이 포목점이라도 잘 지켰으면 둘째 내가 논밭이라도 지키지. 형들은 뭐 했는데 나만 뭐라 하는가? 가족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순이는 조용히 장독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법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의 글씨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좋은 콩을 고르는 법, 콩 하나하나 살펴 썩은 것, 벌레 먹은 것을 골라내라. 순이는 장터에 나가 콩을 샀음. 니다. 장사꾼이 싼 콩을 권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콩을 골랐습니다. 값이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썩은 것, 벌레 먹은 것을 전부 골라냈어요. 장사꾼이 혀를 차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가씨는 참으로 까다롭구려. 순이는 웃었어요.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정성이었어요. 콩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 불렸어요. 비법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무쇠솥에 콩을 넣고 약한 불로 나흘 동안 삶으라. 절대 센 불을 쓰지 말 것. 순이는 나흘 동안 불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잠을 설쳐가며 불을 살폈어요. 복남이가 걱정했습니다. 아가씨, 굴이 왜 그리 상하셨어? 제가 불을 볼까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나흘째 되는 날 콩이 익었습니다. 순이는 솥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순이는 콩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껍질 살살 녹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들은 큰 재산을 날렸지만 순이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는 비법서대로 메주를 띄웠어요. 찐 콩을 네모하게 빚었습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한 개 한 개 손을 로 만지며 모양을 잡았어요. 크기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너무 크면 속이 잘 안 익고 너무 작으면 맛이 약해진다고 비법서에 적혀 있었거든요. 처마 밑에 메주를 매달았어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석 달간 띄우라.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할 것, 비법서에 적힌 대로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메주를 확인했어요.
곰팡이가 피는지 벌레가 꾸는지 살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그늘로 옮겼어요. 비가 오면 처마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밤에도 한 번씩 나가서 확인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메주가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메주에 하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피었어요. 순이는 걱정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비법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게 정상이었어요. 첫에는 하얀 곰팡이가 얇게 핀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순이는 안심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곰팡이가 더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보였어요. 하얀 곰팡이가 메주를 두껍게 덮었습니다. 냄새도 변했어요. 처음에 고소한 콩 냄새에서 은은한 발효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순이는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봤어요. 좋은 냄새였습니다. 군내 같은 잡냄새는 전혀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순이는 메주를 내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웠어요. 겉은 단단한 껍질 같았지만 살짝 눌러보면 탄력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냈어요. 제대로 된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큰 독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독 안쪽을 손으로 문질렀어요. 먼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궜어요. 그리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렸습니다. 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메주를 독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독바닥에 먼저 한층 깔았어요. 그 위에 또 한층 천일염을 뿌렸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서해의 천일염을 쓸 것, 깨끗한 물에 여붓는다. 비법서에 적힌 비율대로 정확히 소금물을 만들었어요. 물 동이에 소금 한 말 정확히 비율을 맞췄습니다. 소금물을 천천히 부었어요. 메주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이 메주 위로 손가락 2마디만큼 올라왔습니다. 순이는 깨끗한 천으로 독 입구를 덮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이었습니다. 간장은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니라. 최소 100일, 좋은 간장은 3년을 묵히느니라. 순이는 매일 아침 독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 상태를 확인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금물만 출렁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메주에서 색이 우러나왔어요. 물이 조금씩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순이는 신기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독을 처마 깊숙이 옮겼어요. 햇볕이 좋은 날은 햇볕이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집으로 독을 감쌌어요. 너무 더우면 그늘로 옮겼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진사 댁 아들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큰아들은 빚쟁이에게 쫓기고, 둘째는 노름판에 허덕이고, 셋째는 거리를 떠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물려줬는데 석 달 만에 다 날렸다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처음에는 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평생 놀고 먹겠다고 부러워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비웃었습니다. 재산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 격이라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가 장독대를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해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순이는 독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새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어요. 비단 옷은 온데간데였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습니다. 얼굴은 피기 없이 파리했고 수염은 덥수룩해요.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해진 집신이었어요. 순이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큰 오빠 준수가 다가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둘째 준호는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노름판에서 매를 맞았나 봅니다. 셋째 준영은 부채조차 없었어요.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들이 왜 여기 온 걸까? 좋은 일로 온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큰 오빠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됐다. 박진사 어른께서 첩을 들리신다 하여 혼담을 주선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사라니. 마을에서 소문난 늙은 양반이었습니다. 이미 본부인이 있고 첩도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젊은 첩을 들이려 한다고 소문이 돌았었죠. 둘째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 준비금으로 은자 100냥을 주신다 하셨다. 혼례는 보름 후다. 순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실사옵니다. 박진사 어른은 거의 예순이 다 되셨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셋째 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우리를 살려야 한다. 준비나 하거라. 새 오빠는 돌아 섰어요. 순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사랑채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박진사는 60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미 본부인과 첩이 둘이나 있었어요. 순이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첫째 첩은 병으로 죽었다고. 둘째 첩은 구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본부인이 첩들을 몹시 구박한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젊은 첩을 들이려 한다니. 순이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늙은 남편, 구박하는 본부인, 시세하는 식구들. 게다가 뚱뚱한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더 심한 구박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보름 후면 그 집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순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장독대로 나갔어요. 달빛이 장독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간장독 앞에 섰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장독대를 잘 지켜라. 그런데 박진사 댁으로 가면 장독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장독대도, 간장독도, 비법서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을 버려야 했어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심했어요.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면, 장독대를 지키려면 도망칠 수 밖에 없었어요.
보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매일 장독대를 돌보면서 마음을 준비했어요. 도망갈 곳을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한양 안에 있으면 금방 잡힐 것 같았어요. 멀리 가야 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어요. 순이는 치마 저고리만 걸쳤습니다. 다른 짐은 챙기지 않았어요. 비법서만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어요. 순이는 몰래 뒷담을 넘었습니다. 담이 높았어요. 뚱뚱한 몸으로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 담을 넘었음. 니다. 달빛만이 순이의 도망을 비췄어요.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양 밖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은 어두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산중턱에 작은 암자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곳이었어요. 한참을 걸어 겨우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보살이 문을 열었어요. 순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는 암자 뒤편 작은 방에 숨었습니다. 다음 날 침 혼례 행렬이 김진사 댁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가마가 대문 앞에 섰어요. 악사들이 풍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없었어요. 박진사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새 오빠가 집 안팎을 뒤졌지만 순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방도 뒤졌고 장독대도 뒤졌고 헛간도 뒤졌습니다. 어디에도 순이는 없었어요. 박진사는 의름장을 놓았습니다. 혼인 준비금을 당장 돌려달라고. 안 그러면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큰오빠 준수는 이미 그 돈으로 빚을 갚은 뒤였어요.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노기등등하게 돌아갔습니다. 새 오빠는 순이를 찾으러 마을을 헤맸습니다. 장터도 가고 우물가도 가고 성문 밖도 나가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순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옥이 지났습니다. 박진사가 관가에 고소했어요. 빚쟁이들도 몰려왔습니다. 새 오빠는 할 수 없이 김진사 댁 본체 문서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집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온 집이었습니다. 그 집마저 잃었어요. 준수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도 주먹을 쥐었어요. 준영도 이를 갈았습니다. 전부 순이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들리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순이는 암자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보살이 말했어요. 오빠들이 포기하고 한양을 떠났다고. 순이는 안심했습니다. 뒷골목을 통해 옛집으로 돌아왔어요. 본체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뒷마당 사랑채와 장독대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낡은 사랑채 한 칸, 장독대 20개, 그게 순이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장독대 앞에 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간장독 뚜껑을 열었어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진한 간장 냄새가 올라왔어요.
국자로 떠서 햇볕에 비춰봤습니다. 맑고 투명했어요. 검붉은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일반 간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간장을 한 방울 혀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멈췄어요. 짠맛, 단맛, 감칠맛.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뒷맛에는 은은한 구수함이 남았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간 후에도 여운이 계속됐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오빠들은 집을 잃었지만 순이는 장독대를 지켰어요. 그리고 명품 간장을 완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복남의 도움으로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늙은 종 복남이는 순이가 돌아온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남이는 자신의 양식을 나눠줬어요.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몇 점. 순이는 고마웠습니다. 복남아, 고맙구나. 내가 꼭 은혜를 갚을게. 순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돌봤어요. 간장독을 확인하고 매주를 살피고 장독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새 주인이 본체에 들어왔지만 뒷마당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이는 조용히 사랑채 한 칸에서 지냈습니다. 밤에는 비법서를 읽었어요.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좋은 간장은 시간이 만드느니라. 급하게 먹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라. 순이는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정성껏 돌보며 기다렸어요. 어느 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환갑 잔치였어요. 잔치 주인이 복남이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간장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복남이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거든요. 작은 병에 간장을 담아줬어요. 잔치 주인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잔치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양반부터 상민까지 모두 왔습니다. 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나물, 전, 찜, 구이. 사람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모두가 멈췄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속에서 감칠맛이 퍼졌습니다. 짠맛, 단맛, 구수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나물 한 점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음식이 동났어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한 그릇 더, 한 점만 더. 잔치 주인이 당황했어요. 준비한 음식이 모자랐거든요. 잔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간장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어떻게 저런 맛이 나느냐고. 잔치 주인이 대답했어요. 김진사 막내딸이 담근 것이라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뚱뚱한 아가씨가? 장독대만 물려받은 그 딸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 순이의 사랑채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간장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어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많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병에 간장을 담아 팔기 시작했어요. 한 병에 100문씩 받았습니다. 일반 간장의 10배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샀습니다. 비싸지만 값어치를 한다고 했어요. 이 간장을 쓰면 음식 맛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한 달에 은자 10량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이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복남이와 함께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었어요. 끼니를 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순이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 다른 장사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이의 간장이 잘 팔리니 다른 장사꾼들의 간장은 팔리지 않았거든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말을 장터에서 순이를 마주친 장사꾼이 쏘아봤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침 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간장에 이상한 걸 넣는다는 소문. 뭔가 약초를 넣어서 맛을 낸다는 소문. 그래서 맛이 다르다는 소문이었어요.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을 뿐인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 걸까요? 어느 날 마을 안악들이 순이를 찾아왔어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간장을 더 팔아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말했어요. 지금은 다 팔렸으니 내일 오시라고. 안악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거만해졌다고 했어요. 순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악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면서 수근거렸어요. 뚱뚱한 것이 말만 많다고, 저것도 시집이나 갈까 싶다고. 순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간장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한양 안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부잣집에서 하인을 보내 간장을 샀어요. 양반 마님들도 사갔습니다. 한 달에 은자 20냥을 벌었어요. 순이는 그 돈으로 매주를 더 만들었습니다. 독도 더 샀어요. 간장을 더 많이 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혼자 돈 벌어서 좋겠다고 수근거렸어요. 오빠들은 거짓골인데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어요. 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안악들이 비웃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복남이만이 순이의 편이었어요. 아가씨, 신경 쓰지 마시옵소서. 저것들이 질투하는 것이옵니다. 복남이가 위로했습니다. 순이는 복남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장독대를 돌보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독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어여. 뒤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누군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사꾼이었어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고. 장사꾼은 황급히 사라졌어요.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비법을 훔쳐보려 한 건가? 다음 날부터 순이는 더 조심했어요. 밤에는 장독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만 돌봤어요. 비법서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은자 30냥을 모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평민이 1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어요.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할 때였어요. 간장만 팔아서는 부족했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어요. 작은 주막을 열기로
간장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주막을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더 필요했고 사람 손도 필요했어요. 순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대문이 두드려졌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셋째 오빠 준영이 서 있었어요. 남루한 옷차림의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순이야, 배가 고프다. 7일을 굶었다. 제발.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준영을 물끄러미 바라봐 습니다. 셋째 오빠였어요. 자신을 박진사한테 팔아넘기려 했던 오빠. 뚱뚱하다고 놀리고 먹보라고 비웃었던 오빠. 지금은 거지 꼴이었습니다. 얼굴은 앙상하게 말랐어요.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발은 맨발이었어요. 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를 돌려보내야 할까? 아니면 받아줘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오라버니. 준영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복남이를 불렀어요.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복남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준영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복남이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순이가 만든 간장으로 무친 나물 몇 가지. 준영은 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볼 수 없었어요. 준영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 입도 남기지 않고. 다음날 아침 준영은 뒷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나가보니 장독대 주변이 깨끗해져 있었어요. 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얻어 먹었으. 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순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옥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장독대도 닦았어요. 불을 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영은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들도 데려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형들도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며칠째 굶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큰 오빠 준수와 둘째 준호.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오빠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세 오빠가 모두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준수와 준호도. 준영과 마찬가지로 거짓골이었어요. 순이는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세 오빠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큰 오빠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무시했던 오빠들. 지금은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들, 여기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하오나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술과 노름은 절대 금지입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말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새 오빠는 순이를 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새 오빠와 함께 작은 주막을 열었어요. 장터 한 구석의 조그마한 주막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어요. 그저 천막 하나 쳐놓은 주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특별했어요. 순이가 만든 간장으로 요리한 음식들. 나물, 두부조림, 생선구이, 국밥. 모든 음식에 순이의 간장이 들어갔습니다. 큰 오빠 준수는 손님을 맞았어요. 둘째 준호는 상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셋째 준영은 장을 보러 다녔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왔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한 달 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순이의 주막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은자 100냥을 모았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순이는 장터에 있는 빈 건물을 샀습니다. 제대로 된 주막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건물을 수리했어요. 깨끗이 닦고 상을 들여놓았습니다. 간판도 달았어요. 순이의 주막.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어요. 주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가득 찼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새 오빠는 홀에서 손님을 받았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손님을 대했어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이는 주방 밖으로 나왔어요.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홀, 부지런히 움직이는 오빠들. 순이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구나. 오빠들이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결국 장독대를 물려받은 자신이 집안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였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주막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됐어요. 양반부터 상민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은자 1000냥을 모았어요. 옛날 아버지가 모으셨던 재산만큼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어요.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한다고, 뚱뚱한 것이 오빠들을 부린다고. 하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순이는 매일 아침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간장독들을 돌봤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오빠가 순이 앞에 모였어요. 큰 오빠 준수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아버지께서 왜 순이에게 장독대를 주셨는지 알겠다고. 둘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자신들은 널 자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준영도 말했어요. 고맙다고. 순이가 자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고. 순이는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라버니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새 오빠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 번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오빠들이 빌부터 왔지만 순이는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주막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 할 것 없이 모두 찾아왔어요. 순이의 간장으로 만든 음식은 특별했거든요. 나물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점.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맛은 달랐습니다. 깊은 감칠맛, 은은한 단맛, 구수한 뒷맛.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순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독대로 가서 간장독들을 돌봤어요.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비법서에 적힌 대로 정성껏.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새 오빠는 순이를 도왔습니다. 큰 오빠 준수는 손님을 맞았어요.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둘째 준호는 상을 날랐습니다. 설거지도 했어요. 예전에는 하인들에게 시키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했습니다. 셋째 준영은 장을 봤어요. 가장 좋은 재료를 골라왔습니다. 새 오빠는 변했습니다. 재산을 날렸을 때는 서로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힘을 합쳤습니다. 순이 곁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어느 날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판서 댁 청직이었어요. 주막 주인을 만나고 싶소. 큰 오빠 준수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가 나왔어요. 뚱뚱한 몸이었지만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청지기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대가 이 주막 주인이요? 그러하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이 집 음식을 드셔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소. 대감마님 회가변의 음식을 맡기고 싶소. 순이는 놀랐습니다. 판서댁 회가변이라니. 한양에서 가장 큰 잔치 중 하나였어요. 과분한 말씀이 옵니다. 하오나 소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하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직접 지목하셨소. 은자 500냥을 드리겠소. 500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보름 후 판서댁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순이는 새 오빠, 복남이, 그리고 주막 일꾼들을 데리고 갔어요. 판서댁 넓은 마당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손님이 왔어요.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순이가 만든 간장으로 나물을 무쳤습니다. 간장. 우로 생선을 졸였어요. 간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모든 음식에 정성을 다했어요. 새 오빠는 순이를 도왔습니다. 불을 지피고 재료를 손질하고 상을 날랐어요. 드디어 음식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요? 참으로 기막히구나.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로다. 판서 대감도 놀랐습니다. 허식은 처음이로구나. 주막 주인을 불러오라. 순이가 대감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만들었느냐?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기특하구나. 어찌 이런 맛을 낼 수 있느냐?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비법으로 간장을 담갔사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이로구나.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라 했거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로구나.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과 똑같았어요. 그날 이후 순이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판서댁 회가변 이야기가 소문났거든요. 주막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순이는 주막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건물을 하나 더 샀어요. 일꾼도 더 들였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순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장독대를 돌봤습니다. 직접 간장을 확인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었어요. 돈이 많아졌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새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더 정성껏 손님을 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옛집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장독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20개의 장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장 큰 장독 앞에 섰어요. 아버지가 숨겨두셨던 천년단장 독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여전히 검붉은 간장이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국자로 떠서 맛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 맛이었어요. 아버지, 소녀가 해냈사옵니다.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장독대를 지켰사옵니다. 그리고 집안을 일으켰사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딸, 까다롭다고 무시당하던 딸, 장독대만 물려받은 딸, 그 딸이 이제 한양제일의 주막 주인이 됐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재주로, 정성으로. 천년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주막은 한양에서 가장 번창한 주막이 됐어요. 본점 외에 지점이 3곳이나 생겼습니다. 순이는 은자 3,000냥을 모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를 돌봤습니다. 여전히 부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었어요. 새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오빠 준수는 본점을 맡았어요. 예전에 포목점 장사 재주를 살려 주막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둘째 준호는 재료 관리를 맡았어요. 농사일을 알았기에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이 있었습니다. 셋째 준영은 장부를 맡았어요. 예전에 허영을 부리며 돈을 썼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새 오빠는 더 이상 순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존경했습니다. 순이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옛집 뒷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20개의 장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순이는 가장 큰 독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천년 간장독이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검붉은 간장이 가득했어요. 순. 희는 국자로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맛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3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맛이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순이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장독대를 주셨는지를요. 오빠들에게는 큰 재산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지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오빠들은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순이에게는 작은 장독대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재산이 있었습니다. 비법서, 천년단장, 그리고 순이의 예민한 혀, 남들이 비. 웃던 순이의 까다로운 혀가 천금의 재주였어요. 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순이는 장독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날 저녁 순이는 새 오빠를 불렀습니다. 주막 안채였어요. 네 남매가 둘러앉았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오라버니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지 않으십니까? 새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오빠 준수가 말했어요. 그렇고 말고. 내가 포목점을 날렸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둘째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논밭을 잃었을 때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셋째 준영이 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순이네 덕에 다시 일어났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죽었을 게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옵니다. 오라버니들.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옵니다. 순이는 새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들께서 정신을 차리셨기에, 함께 일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큰 오빠가 순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맙다, 순이야. 내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옵니다. 가족은 함께 일어서는 것이지요. 네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때는 재산 때문에 갈라섰던 가족. 이제는 정성으로 다시 뭉친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장독대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20개의 장독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순이는 하나하나 장독을 쓰다듬었어요. 이 작은 장독대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유산, 고작 장독대라고 조롱하던 것,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었어요. 정성, 재주, 그리고 시간.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라는 것을. 급하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정성껏 일군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작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요.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재주는 물려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재주를 키울 기회는 물려줄 수 있다는 것.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장독대를 물려받은 것에, 뚱뚱한 몸을 받은 것에, 까다로운 혀를 받은 것에. 모든 게 축복이었습니다. 남들이 비웃던 것들이 바로 순이를 일으켜 세운 것들이었어요. 순이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달빛이 순이를 비쳤습니다. 장독대 하나만 물려받았던 뚱뚱한 딸, 그 딸이 이제 한양제일의 주막 주인이 됐어요. 재산이 아니라 재주로, 급함이 아니라 정성으로. 그리고 순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순이의 주막은 번창했습니다. 순이는 늙어서도 여전히 장독대를 돌봤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급하게 얻으려 하지 말라고. 정성껏 쌓으라고.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자가 큰 것을 얻는다고. 순이의 가르침은 한양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해졌어요. 장독대 하나로 집안을 일으킨 여인의 이야기.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자라는 가르침. 그것이 순이가 상에 남긴 것이었습니다.